세계 3대 무역항 홍콩. 1948년 2월 이곳을 향해 낡은 화물선 한 척이 부산을 출발했다. 배의 이름은 화신무역 소속의 앵도환. 태극기를 달고 해외로 향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무역선이었다. 그 최초의 무역선에 실린 물품은 오징어와 김.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는 나라에서 수출품이란 바다에서 건진 수산물이 전부였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 상황은 역전됐다. 지금 한국은 홍콩에서 내로라 하는 패션과 섬유 수출국의 하나다. 당시에 그런 제품들이 이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판매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옛날 중개무역의 기능보다는 한국 상품들에 대한 게 이제 훨씬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식품부터 화장품. 세계 각국의 수출 상품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시장, 홍콩. 그런 이곳의 최고 인기 상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 쓰인 한국산 화장품이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은 홍콩의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You mean the popular product, right? Actually, the local, they will like the Snow White mask also. Even the Chai Classic product, they even every November they will at least on the shop. 해산물을 팔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8대 무역 강국으로 도약한 지난 70년. 그 치열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대한민국의 숨은 개척자들을 만나본다. 광복 후 한국의 수출은 강원도 영월에서 그 새벽을 열었다. 1960년대부터 20년간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에서 근무했던 김상열 씨는 당시 수출의 총화였던 광산업의 화려한 한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직원들 사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불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자기 개인 주택으로 아마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다 규모하고 타입은 틀리지만은 1,500의 직원들 다 세대별로 다 하나씩 제공이 됐죠. 아,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최고의 외화벌이 기업이었던 대한중석. 1994년 문을 닫기까지 연간 4,000톤의 중석을 캐냈던 곳이다. 옛날엔 여기 이제 레일을 깔아가지고 전차가 다니면서 강석을 운반하고 그랬던 항입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중석은 전기 전자제품과 더불어 군수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광물이다. 당시 상동광산은 전 세계 생산량의 10%를 공급할 만큼 단일 광산으로선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던 광업소였다. 16개 항인데 16항 사이가 80m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8하면 1080m지. 1000m 이하로 내려갔다고. 1000m 아래까지 수직갱을 파올릴 만큼 주문량이 넘쳐나던 시절. 당시 오지 중에 오지였던 상동마을은 일자리를 찾아오는 이들로 넘쳐나 인구가 2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한국전쟁 후 산업 기반이 전무하던 그때 중석은 국가 발전의 불쏘시개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50년도에는 미군도 일개 중대가 상주하면서 중석 한미 중석 협정 체결로 인해 가지고 전략 물자로 해외 수출하고 그랬어요.
1990년대 상동광산은 광산업의 쇠퇴로 문을 닫았다. 전후 한국 경제에 초석이 되어온 전설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196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 같은 시기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우리의 경제는 열악했다. 손으로 캐낸 광산물이나 해산물, 심지어 동물의 가죽도 수출할 만큼 후진국형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이 절실했던 정부에 세계 무대로 눈을 돌릴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당시에 무역협회 회장이었던 이활 회장께서 그분한테 앞으로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입국해 나가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박 대통령의 수출 제일주의를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있게 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했던 일이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3월 12일 영등포 구로동 현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실업인 정부는 곧 수출 종합 정책을 마련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 수출 신화의 천병 구로공단. 이를 계기로 1차 산업이 주류였던 우리 경제는 가발과 봉제 산업 등의 경공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게 된다. 이 시기 수출 한국을 견인한 또 한 업종이 있다.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전환은 했지만 섬유업이라는 명맥만큼은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동대문의 한 회사. 여름에 있기에 어린 시절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인 양문현 사장님이 처음으로 스웨터 수출을 시작하셔서 대한민국 섬유 수출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59년 미국에 스웨터를 수출하면서 최초의 섬유 수출사로 기록된 동광메리아스는 곧이어 일본과 유럽으로 시장을 넓히며 1960년대 수출 선봉에 섰다. 저희 회사 역사상 최고로 수출 실적을 올렸던 때가 1년에 1,800만 불까지 수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터를 갖다가 막 1,800만 불어치를 만약 쌓게 되면 작은 산 하나는 충분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69년도에 아버님이십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그때 한참 일하실 때 당시 양문현 씨가 첫 선적했던 스웨터는 불과 300장. 1980년대까지 이어진 우리의 섬유 수출 신화는 이 작은 거인들의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수출 대열에 합류한 또 다른 업종은 바로 신발이었다. 당시 국제상사는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김지미 씨를 광고 모델로 쓸 만큼 고무신과 장화 제조로 유명한 업체였다. 지금은 사라진 국제상사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부산의 생활사박물관. 그 시절 10대의 여공이었던 강경순 씨는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장화 만드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장화. 네, 수출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나갔죠? 그때는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일본으로 또 아니면은 옛날에 그때 어린 나이로선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발 바이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신발 수출의 무기는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이었다. 1962년 국제상사는 국내 최초로 미국의 농구화를 수출한 데 이어 13년 만인 1975년
수출 1억 달러의 신화를 달성하게 이른다. 옛날에 뭐 이래 그릇에다가 요렇게 사각개짝 같은 거 요래 가지고 해놔고 그릇 요렇게 올려놓고 연탄불에 밥해 먹고 그랬는데 나보다 몇 살 더 위에 언니가 그 언니가 참 부지런해요. 그 언니가 거진거진 연탄불 가리고 밥도 해주고 그래가 너무너무 있지요. 지금까지도 안주 보고 싶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언니 사진이 저기 있어요. 그 언니 사진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네 번째 김하자. 그 시절을 함께했던 그리운 얼굴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일상은 철야의 연속이었고 현장은 언제나 강행군이었다. 우리의 수출 역군들은 늘 고단했다. 이거 막 두드리고 로라라는 거 이거 가지고 접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접착. 이거 풀칠하고 이거 요리하지요. 일 마치면 이거 닦느라고 있지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또 냄새가 있지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심했어요. 그 풀칠의 냄새. 오후 되면은 막 얼굴이 있지요. 벌게 갖고 술에 취한 사람 비슷하 있지요. 조금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 그거 이거 먹고 풀칠한다 노라 이거 막 이래 함고 이래 하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이 손이가 자고 일하면 이게 많이 부었어요. 붓고 이러면 또 그 다음에 가면 한 10시경 되면은 이 아픈 손이 이제 또 많이 풀려요. 풀리면은 또 작업하고. 1970년대 우리의 수출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저임금에 기반을 둔 형태다. 이는 우리 경제에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후에 우리의 경쟁 상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발주자들의 소위 임금이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중화학 제품으로 수출 상품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공업 수출로 벌어들인 위화를 중화학공업에 총동원한 결과 구로공단에 이어 산업기지로 부상한 곳은 울산이었다. 그 대표 주자는 석유화학 산업의 산물인 나일론. 여기서 이 1, 2, 질이 옮겨지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전부 다 그 사원들이 했습니다. 정확한 여자 기술자 인원은 잘 모르겠으나 상당히 지금 또 여자 기술동에 방이 아주 많은데 한 아파트 한 2동 정도 됐습니다. 윤명옥 씨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40년 경력의 나일론 기술 명장이다. 촉감이 좋고 그다음 질기고 그 천연섬유에 가깝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학섬유 나일론. 당시 세심한 공정으로 생산된 고품질 나일론은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한 3일 밤샘도 한번 해본 적도 많았고요. 보통 한 70년도에는 한 3일 밤샘에 이제 다반사로 있었고, 그 80년도 넘어가면서는 막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 밤샘을 해가면서 일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요?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게 뭐죠 지금? 그거는 지금? 이게 월급 봉투입니다. 초봉이 저는 실습을 나왔었는데요. 실습 나왔을 때 한 달에 8,000원 받았었습니다. 73년도에? 예. 그때 8,000원이면 뭐 하실 수 있었어요? 8,000원이면 방세 내고 밥 먹고 그래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수출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 이는 1964년에 100배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또한 10배로 늘었다. 세계 해운의 1번지라는 아테네 피레우스 항은 우리나라의 대형 유조선을 발주한 첫 기업 선 엔터프라이즈사가 있는 곳이다. 우리에겐 선박 수출 역사의 첫 장을 열어준 곳이기도 하다. 1970년도 우리가 조선을 시작하면서 그리스의 해운 회사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죠. 이 대형 조선소의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은 1972년 한국은 유조선을 만들 조선소는 짓지도 못한 때였다. 당시 소형 화물선을 만든 경험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2척이 수주된 것이다. 경험도 적고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았죠. 선주도 뭐 온갖 트집을 다 잡고 또 우리도 이거 고쳐놓으면 저게 터지고 저거 고치면 저게 터지고 해가지고 시운전을 바깥에 나가서 거의 한 6개월을 했어요. 1973년 3월에 선박건조에 착수한 현대조선소는 1년 3개월 만인 1974년 6월 28일 역사적인 제1, 2호 밤을 낮삼아 1년여를 매달린 끝에 결국 유조선은 완성됐다. 중역들하고 사장들, 부사장들한테 다 이제 보고를 했죠. 이제 아틀란틱 바로는 오늘 떠났습니다.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 돈 들어왔냐를 안 물어요. 도대체가 이거 뭘 팔았다, 뭐가 나갔다 하면 처음에 물어야 할 게 돈 들어왔어? 이것부터 물어야 되는데 돈 들어왔냐 소리도 안 묻고 나갔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주 그랬었죠. (40여 년 전) 변변한 조선소조차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 비록 침체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세계 유수의 선박 박람회에서 가장 크고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리바노스한테 계약하고 딜리버리 했던 바로 그 배예요. 근데 그 배보다는 조금 커요. 그 배는 26만 톤이었는데 오늘 30만 톤. 지난 40여 년을 조선업에 종사하면서 선박계의 유명 인사가 된 황성혁 씨. 그만큼 오랜 세월 세계 해운업을 헤아려온 이도 드물다. Mr. Wang and his son and his two sons to support our startup company to promote the technology and make sure it gets proven in real life, which is really important to us. We're very grateful as the Swedish company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Mr. Wang as a prominent player in the domain of global shipping.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Korea. 돌이켜보면 세계 해운업도 굴곡을 겪고야 성장했다. 그는 한국의 조선업이 오늘의 위기를 딛고 다시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중화공업의 성장으로 순항을 거듭하던 한국 경제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가왔다. 바로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오일 쇼크다. (78년) 세계 석유 공급의 15%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란이 혁명 후 석유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합니다. 원유값의 수직 상승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긴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공산가격이 올라간 거 말할 것도 없고 라면 가격도 올라가요. 소주 가격도 올라가요. 서민들 생활은 어렵고 그런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었죠. 우리의 건설사들은 곧바로 중동으로 달려갔다. 바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 속에서 수주한 공사가 20세기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는 주바일 항만공사. 당시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맞먹는 거액의 공사였다. 79년도에 그 주베일 항만인
공사를 거의 10억 불 가까이 수주한 것을 비롯해서 해외건설이 그 1, 2차 오일 쇼크 등을 비롯한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마다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여서 국가 경제에 큰 기여한 것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출한 한국의 해외 건설은 1984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며 황금기를 맞게 된다. 사막을 가로질러 지중해까지 3,500km의 송수관 라인을 연결하는 이 공사는 1, 2차 공사의 수주 금액만 주바일의 10배가 넘는 100억 불. 그 기간만도 20년이 걸린 초유의 대공사였다. 대수로 공사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대수로 공사 자료는 우리가 그 전체를 그 관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 매설까지 쭉 그 전체를 그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그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골재를 또 생산했는데 골재장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커서 지금 골재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직경 4m에 길이 7.5m, 무게만도 75톤에 이르는 송수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난관의 연속이었다. 자재나 이런 것도 미처 안 돌아가지고 그럴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특히 이제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에어밸브가 그 제때 델리버리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납기를 마치느라고 원래 선적에서 들어오면 한 3개월 만에 들어오는데 그걸 항송을 해가지고 이틀 만에 들어오게 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퍼스트 워터 그러니까 성수를 가까스로 마치는 그 기억이 납니다. 당시 1단계 공사에 통수식에 참석한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는 대수로 공사를 일컬어 세계 8대 불가사의라 극찬했다. 이 공사로 리비아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때가 이제 카다피 대통령 시절인데 어쨌든 대수로 공사는 제가 봐도 항상 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수로 공사 시스템이 이 중단되지 않고 제대로 가동이 돼서 리비아 사람들 이렇게 그런 물을 그렇게 먹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가슴 뿌듯하기도 하고요. 파업을 하고 이제 당시 리비아에서 쌓은 현장 경험은 중동의 건설 현장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 현장 오고 그 PM들은 그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독려를 좀 하고 또 벤다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저 서베이나 뭐 이런 해외 거는 본사에서 해줘야 되고. 주인식 씨는 지금 뭐 회의 어디로 가고 싶어? 현재로서는 지금 이란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란에. 소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는 많아. 소고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는 많아. 돼지고기를 먹는다. 중동가는 돼지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없어. 그럼 외국인도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못 먹지. 아예 금지. 아예 금지니까. 뭐 중동 국가는 다 그래.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은 아니 소고기 좋아하니까 중동을 소고기 좋아하니까 상관없어. 알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지통을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어느덧 20년 세월을 보낸 홍창기 씨. 그때는 80년대고 90년대이기 때문에 그 통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통신 수단은 편지밖에 없어요. 전화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들한테 휴가 잡편을 보내면 국내에서 국내 우편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는 게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편지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예.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영애, 당신과 아이들을 멀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삐 움직인 지가 보름이 되어갑니다. 가족과 고향 땅을 밟은 후유증을 가라앉히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몸부림을 사막의 열기로 달래봅니다. 트리폴리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최한기 올림. 그가 사막에서 물을 찾는 동안 가족 사진엔 늘 아버지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막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있었다. 제가 1998년도에 조에 나갔었는데
1997년 12월생입니다. 제 셋째가. 그래서 돌도 안 되고 갔다가 제가 201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중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환이 있습니다. 1억 불 수출을 달성한 지 10여 년 만에 100억 불 고지를 점령한 1970년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실감케 해준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에 잇따른 기적엔 또 다른 수출 전사들의 활약이 숨어 있었다. 바로 1975년에 도입된 종합상사의 상사면이다. 우리가 가서 양말 한 짝부터 건축 자재까지 전시하는 거죠. 못 파는 물건도 전시하면은 못 가는 나라도 없다는 대한민국의 상사면. 잘 모르는 그걸 배우러 다닌 대표적인 그중 강정식 씨는 이 회사의 초대 상사면이다. 알죠. 지금 저 월남 갔었던 김정식이. 또 하나 건사한 거는 이게 월남 돈인데 이 뒤에 보면은 이 철탑 사진이 있어요. 이 철탑이 자기네들도 국책 사업이라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돈에다가 이걸 사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념으로 거기 공사 책임자가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의 대표작은 1985년 베트남이 개방되면서 1차로 실행한 고압 송전탑 공사, 그리고 당시로선 생소했던 해양 플랜트 사업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해양에서 주로 그 수출했던 옵션 프로젝트인데요. 물속에 들어가는 자켓 이런 거 스트럭처만 했다가 나중에 이걸 전부 다 턴키로 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했어요. 납품했어요. 거기 가니까 처음에는 그 인도 국영석유 회사에서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며칠 기다리고 사정을 해가지고 뭐 아는 사람들 동원하고 해서 그 이제 우리나라만 석유공사 총재죠. 만나가지고 사정 설명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하다시피 해서 만나서 터놓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뭐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끈질기게 노력해서 뚫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거죠. 단 한 건의 수주를 위해 쉼없이 날아다녔던 그. 이거 도장 찍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걸 반납을 했어요. 이전에 거는. 그 지금 이것까지 해서 한 7개 정도 돼요, 여권이. 이게 몇 년도일까? 85년도 여권이고. 이때는 아주 멋쟁이 잘생겼네. 이거는 90 몇 년도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상사면들의 가장 큰 임무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야, 그 라면 먹으면 되지 뭘 딴 소리 하냐고 할 정도로 하셨으니까 그 대우는 좋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그 수출을 한다는 사명감에 월급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들 그저 자기 일들이 신이 나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날뛸 정도로 열심히들 했으니까 그건 아마 우리 종합상사뿐만 아니라 종합상사맨들이면 다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일했을 거예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성공은 한국을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으로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첨단 공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산업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자동차 수출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 첫 시작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 폰이다. 1974년 개발을 시작해 2년 뒤인 1976년에 양산된 자동차 폰이. 그로부터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이른바 폰이의 시대였다. 이게 지금 얼마 된 차죠?
87년식, 1987년식이죠. 저희가 정비하면서 이제 굉장히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좋아서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차 그리고 모델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처음 또 해외로 또 수출한 차도 또 폰이고. 굉장히 깨끗하죠. 귀한 차니까 관리도 잘 하고 그러니까 깨끗하죠. 요런 데 보면 라벨도 다 제 거 그대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외관은 다소 투박하지만 성능만큼은 요즘 차량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포니가 탄생하기까지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만만치 않은 산고를 겪어야 했다. 당시 이충구 씨는 고유 모델 개발이라는 임무를 띠고 이탈리아로 건너간다. 제가 1974년도에 2월에 갔죠. 처음 보니까 자동차 부품 그 명칭들을 얘네들이 전부 이태리 말로 하지 영어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후드, 본네트라고 그러는 걸 쟤네들은 코파노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몸짓 발짓 해가면서 다 노트에 노트. 그의 기록은 한국 자동차 개발의 지침서가 됐다. 이거 반만 갖고 온 거야, 반만. 요 두 건이 이태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1년에 한 권씩인데 나중에 중역된다면 2년에 한 권, 뭐 3년에 한 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지도 모르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빼뜨리면은 요 다음에 가서 우리가 못 그릴 거다 그래갖고 이렇게 쭉 그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뭐 선을 그리는데 이게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그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어 가면서 또 밑에 사람들한테 전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계획서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제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어디 적어 놓지 않고는 감성적으로 이걸 다 전달할 수도 없잖아요. 빛바랜 노트에서 시작된 역사는 1974년 토리노 모터쇼를 거쳐 세계로 뻗어나갔다. (1976년 7월) 남미의 에콰도르에 5대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포니는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고유 모델로 승용차만 34차 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트럭 나중에 버스까지도 다 고유 모델로 했죠. 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게. 네, 네, 알겠습니다. 평생을 자동차와 함께 해온 이충구 씨는 칠순에 접어든 지금도 젊은 연구원들과 차세대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 저기 백 뒤에 그 배경도 허연 거고 차도 허연 거고 그걸 구별을 못한 거 아니야. 안전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나중에 이제 해킹까지도 사고들을 배우면서 커가는 거지.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가 커가는 거야. 자동차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자동차고 시작한 게 자동차고 나와서도 자동차밖에 할 게 없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냥 자동차 계속 여기 몸담고 있는 겁니다. 1980년 12월 1일은 우리나라에 컬러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출시된 날.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고 이는 곧 한국의 전자제품 시장에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다. 여기는 냉동실, 여기는 냉동실. 소리 없음 오버. 경쟁은 디자인의 혁신과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천분의 1초의 역사적인 순간들. 한국의 산업은 바야흐로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우리 무역사의 획을 그을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였다. 저희가 최초로 64K
D램을 개발하는 곳이 요기고, 요기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지털 시계용 워치칩을 생산을 했고, 또 스몰 시그널 이런 아주 굉장히 간단한 반도체만 생산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4K D램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뭐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던 아성은 개발 1년 만에 함락됐다.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했다. 그것은 순수 우리 기술로 일구어낸 국내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였다. 법적인 근무 시간은 8시간이지만 저희는 8시간이 아니고 24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1톤 트럭으로 이제 한 대를 놓고 64K D램 첫 출하 기념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1톤 트럭이 줄지어서 나갈 때 보면 아, 저게 금값보다도 비싼 그런 제품이 이제 수출이 되는구나. 감회적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의 추격은 매서웠다. 1992년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했고 2년 후엔 256메가 D램에 성공한다. 명실공히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수출 한국의 대표 주자로 부상하는 순간이다. 신입사원 시절에 독일, 일본,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에 연수를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꼭 물어보는 게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쉽게 말씀드리면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위치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옵니다. 1980년대는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필두로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끈 때였다. 이들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한 80년대 후반은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침내 1995년 한국 경제는 수출 1,000억 달러, 국민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기에 이른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4개 선석, 즉 4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항만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실업자 수 137만여 명으로 1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IMF 때문에 받아가니까 일이 없어요. 회속 질주를 거듭하던 한국의 도전은 1997년 외환 위기에 덫에 멈추고 말았다. 투자의 효율성이 당시에 크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1997년 외환 위기로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적인 수출 지향 모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조조정과 새로운 형태의 수출 시장을 통한 계속적인 발전이 다시 한번 수출 지향적인 형태의 경제 발전 모델로 작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F 이후 위기 극복에 나선 것은 바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였다. 그렇지만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의 브랜드는 좀처럼 세계에 믿음을 주지 못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때도 우리가 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니들 한국에서 왔는데 뭐 이렇게 비싼 가격 부르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기품 있게 하자.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 팔리려면 이 수밖에 없다. 왜 이만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증명하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나라는 없다. 2008년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휴대전화의 4분의 1은 바로 한국산 휴대전화였다.
2011년 한국은 IMF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출 품목조차 변변치 않던 가난한 나라가 세계적인 고도 성장의 모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부동의 세계 1위였던 조선업의 위기, 그리고 2011년 이후 제자리 걸음 중인 무역 규모 때문이다. This means that the UK has voted to leave the European Union. 세계 경제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장벽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우리 경제가 성장해왔던 비법은 빠른 추격자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성장해왔던 그 성공의 방정식이 지금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설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역량을 도외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적인 시행착오의 경험을 축적하는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새로운 돌파구는 무엇일까? 호치민 인근의 섬유 공장.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대한민국 섬유업체 생산 거점이다. 사실 섬유업은 국내에선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업종이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세계 각지로 생산 기지를 확대할 만큼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섬유가 보기보다는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섬유는 차별화된 내용은 굉장히 수익도 좋고 괜찮습니다. 요즘은 스판덱스 섬유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스판덱스 섬유는 기능성 섬유라고 해서 그 수요가 매년 한 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는 고무줄보다 가볍고 탄성이 뛰어난 신소재임에도 국내 생산만으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이에 이 기업은 현지화를 통해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고품질의 타이어 코드다. 우리가 보통 보기에 타이어가 새카만 고무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보강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보강제가 천으로 완전히 감싸고 있는데요. 이 감싸고 있는 이 천이 타이어가 달릴 때 나오는 그 엄청난 원심력, 그리고 타이어가 터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충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타이어 코드는 급회전이나 급제동 시 타이어가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소재다. 현재 이 기업은 내구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저가의 노멀한 아이템, 그런 부분은 이제 따라오는 후발 업체한테 어느 정도 시장을 넘겨주고 좀 더 개선된 제품으로서 하이 프로핏,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폴리시가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경쟁사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시아 등선화 시장에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부산의 한 신발업체. 지금도 이곳에선 생산의 전 과정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 자부심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한 이 업체는 신발이 사양 산업이라는 편견을 깨고 있다. 이 창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때도 이 선진국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많은 신발 회사들이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 어려운
그런 이제 특수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스키화라든지 또 이제 사이클링화라든지 또 인라인 스케이트화라든지 어렵지만 단순한 해법. 그것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에 달린 것이 아닐까. 자체 개발한 국산 항공기가 세계의 하늘을 비상하고 있다. 이 업체는 후발주자임에도 성능의 차별화로 항공기 137대를 수출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훈련 시스템, 기본에서부터 고등에 대한 훈련 시스템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또 더해서 이제 T50 같은 경우는 FA50으로 경공격기 성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능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객들한테 많이 어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첨단 공학이 집약된 항공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21세기형 산업, 나아가 전자와 제어 부분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도울 수 있다. 바야흐로 항공산업은 한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개척 시장인 셈이다. 무엇을 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수요에 있어서 가격과 성능을 고려하는 이러한 점이었다면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창출해냄으로써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